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한진 디지털 플랫폼 사업본부 물류솔루션팀 이용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연 드릴 주제는 초보셀러 해외 물류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먼저 이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중진공 측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강연을 시청하시는 모든 셀러분들이 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컨텐츠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글로벌 이커머스 동향, 두 번째는 초보셀러 해외 물류, 세 번째는 아마존 물류, 여러분들이 많이 입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아마존 물류에 대한 소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커머스 동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직구 시장 규모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1억 달러에서 23년 1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10배 정도의 규모의 상승이 있었고요. 연간 상승률로 보면 46%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커머스 침투율 및 수출 상위 국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표가 이커머스 침투율 국가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커머스 침투율이란 한 국가에서 전체 소매 판매 중에서 이커머스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중국이 47%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후에 인도네시아, 영국, 한국이 30%대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건을 보내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는 10%대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표를 보시면 한국의 전자상거래 물량이 가장 많이 가는, 한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상위 국가 23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위는 미국, 2위 일본, 3위 중국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6위 키르기스탄이 조금 특이하시죠? 키르기스탄은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 중 3위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부분은 일단 수출 상위 국가로 미국과 일본이 1, 2와 2위로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만 볼 수 있느냐라고 할 것은 아니고 옆에 이커머스 침투율을 보셨을 때 미국과 일본, 미국은 15.8%, 일본은 13.7%의 이커머스 침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이커머스의 어떤 비중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 상위 10대 품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이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음반, 영상물, 조제, 식료품, 건강식품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 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축전지, 인쇄물 이런 식으로 총 10개를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통 강자 세 업체에 대한 예시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쿠팡 100% 무료 배송 로켓 배송, 밤 12시 이전 주문 시 2일 배송 보장, 신선식품 로켓 프레시, 공유 배송 플랫폼 쿠팡 플렉스. 네이버입니다. N 도착 보장을 통한 배송 보장제 운영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를 통한 풀필먼트 연계, 아마존 비즈니스 중심 아마존 프라임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세 업체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 유통업체들이 어떤 물류를 무기로 해서 자신만의 플랫폼에 자신만의 가치를 구축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이처럼 바로 유통과 물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는 유통과 물류의 영역이 파괴되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통, 판매에 있어서 해외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물류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기업의 판매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물류를 셋업하실 때 필수 고려사항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보낼 것인가? FBM으로 보낼 것인지, 해외 풀필먼트로 보낼 것인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항공운송으로 보낼 것인지, 해외로 보낼 것인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클레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하여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은 FBM과 해외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FBM은 Fulfillment by Merchant의 약자이고요. 직접 해외에서 주문이 발생했을 때 그 해외 한국 셀러가 주문 건별로 상품을 한국에서 직접 해외 구매자들에게 발송하는 형태를 FBM이라고 합니다. 해외 풀필먼트는 해외에 있는 창고에 재고를 일괄 보관하시다가 주문이 발생했을 때 그 풀필먼트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포장해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주는 것을 해외 풀필먼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아마존 FBA나 라쿠텐 RSL 등이 이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BM과 해외 풀필먼트를 이제 항목별로 좀 비교를 해봐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FBM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직접 해외 구매자가 물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는 개인이 됩니다. 해외 풀필먼트는 해외 풀필먼트 센터, 창고로 물건을 보내기 때문에 수입자는 사업자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좀 달라짐이 있습니다. FBM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가액별로 아예 관세가 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말씀 드릴 예정이고요. 해외 풀필먼트 센터로 보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관세 납부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송기간의 경우에는 FBM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문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직접 해외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풀필먼트에 비해서 비교적 배송시간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해외 풀필먼트의 경우에서는 풀필먼트 센터 안에 재고를 보관하다가 주문이 발생했을 때 바로 국내 배송으로 해외 구매자들에게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 배송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 물류비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배송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FBM이 더 저렴하겠죠. 해외 풀필먼트는 창고에서 발생하는 보관료, 작업료 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물류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FBM과 해외 풀필먼트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문이 발생했을 때마다 건별로 물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셀러분들에게 건별 업무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다시 한국으로 물건을 이제 반송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품 시 물류비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해외 풀필먼트의 경우에는 많은 재고가 이미 해외 창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팔리지 않아도 보관료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재고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관료 이슈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셀러분들은 FBM만 진행하시는 경우, 풀필먼트 센터에 입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경우 둘 다 병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나의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혹은 나는 판매함에 있어서 무재고 원칙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경우에는 FBM을 이용하시게 될 거고요. 나는 어떤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신속 배송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강점을 어필해서 많이 팔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외 풀필먼트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항공과 해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봤습니다. 항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상보다는 운임이 높습니다. 해상의 경우에는 항공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미국 LA 기준으로 발송을 했을 때 중량별 대략적인 요율을 적어놔 드렸는데요. 단순히 참고용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간 배송 기간, 항공은 수화인 최종 구매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 이내 정도로 보통 보고 있고요. 해상의 경우에는 약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배송 리드타임 기준으로는 해상이 항공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2주 정도의 리드타임이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드타임이 느린 이유가 단순히 비행기와 배라는 배송 속도의 어떤 운송 모드의 속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입고시키면 물류센터에 입고를 시키게 되면 바로 즉시 출항을 하게 되는 어떤 프로세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하시고요. 해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베이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컨테이너 안에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물건까지 같이 적입을 하고 그것들이 배에 선적되기까지의 어느 시간이 일정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출항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배송과 관련하여서도 컨테이너 베이스로 진행되는 해상의 경우에는 나의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물건까지 다 같이 해체하고 내 물건을 배송사에 인계해서 배송 전환을 하는 시점이 느려지기 때문에 해상의 경우에는 리드타임이 좀 더 느려지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 강연의 시간 관계상 항공 쪽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해상 쪽도 함께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송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던 세 번째 사후 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맨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항공 운송 기준으로 운송 프로세스별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점, 중요한 꿀팁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프로세스를 크게 5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물류사의 물류센터에 입고하는 입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 항공 운송, 수입 통관, 수화인 배송 이렇게 5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각 단계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고입니다. 입고란 일단 지정된 물류사의 국내 소재 센터로 입고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제 물류사에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떤 사람에게 보내겠다라는 그런 주문 정보를 제공하고 물류사로부터 어떤 입고 바코드나 국제 운송장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장한 박스에 그 바코드나 국제 운송장을 부착해서 물류사의 지정된 소재 센터로 배송을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물류사별로 이제 국내 픽업 서비스, 요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사들이 있고 제공하지 않은 물류사들도 있기 때문에 입고를 생각하실 때 고려하실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택배 박스에 이제 나의 해외 배송 물건들이 작다라고 하시는 경우 한 택배 박스에 여러 해외 배송 건들을 합포장하셔서 한 택배 박스로 입고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입고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출 신고 부분입니다. 자, 국내의 물건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될 때는요, 무조건 수출 통관이라는 것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세관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나갑니다라는 신고이고요. 이렇게 수출 신고를 진행하셨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수출 실적을 인정받으실 경우 추후에 이제 정부기관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내가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로 나간 물건이 반송 등의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한국으로 들어오면 수입 통관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때 발생하는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신고의 방식에는 크게 상품 가액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상품 가액이 400만 원 초과일 때와 400만 원 이하일 때로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원래는 200만 원 초과였던 것이 400만 원으로 변경됐더라고요. 상품 가액이 400만 원이 넘을 때는 일반 수출 신고, 정식 수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주요 수출 서류, 이제 패킹 리스트와 커머셜 인보이스를 셀러분이, 수출자분이 직접 준비하셔야 됩니다. 패킹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화물의 박스의 중량, 내품 개수 등을 적어놓은 서류고요. 커머셜 인보이스는 그 제품의 가격을 표시한, 신고 가격을 표시한 서류입니다. 이것들을 수출자가 직접 준비하셔서 통관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수출 신고 항목이 다른 통관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요. 신고 비용도 높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액이 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간이 수출 신고나 혹은 최근에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수출 목록 변환 신고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텐데요. 간이 수출 신고도 마찬가지로 패킹 리스트와 커머셜 인보이스는 셀러분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수출 신고 항목은 27개로 굉장히 간소화가 됐고요. 신고 비용도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량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세관에서 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기반으로 세관과 물류사 혹은 세관과 셀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수출 목록 변환 신고라는 것을 이제 내놓게 되었는데요.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수출 서류나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고요. 수출 항목도 정식 수출 신고에 비해서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신고 비용도 낮고요. 이런 식으로 수출 신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나는 수출 신고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류사 명의로 목록 신고 진행하시면 무상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관세나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수출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항공기를 태워야 되는데요. 항공 운송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도착 국가에서 그 제품에 대한 배송을 막고 있는, 법령에 저촉되는 그러한 상품들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항공 운송이 불가능한 제품들을 보시면요. 두 번째입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액체류, 이제 주류라든지 아니면 향수, 알코올이 포함된 일부 화장품류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 어떤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 운송 시 크게 제한을 받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항공사에서 MSDS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MSDS란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보내는 상품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제조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서류고요. 제조사에 요청하시면 그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착 국가의 규정에 저촉되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항공 운송에 이제 제한을 받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리튬 배터리입니다. 이제 리튬 배터리 중에서도 메탈이 있고 이온이 있죠. 그리고 어떤 개수나 어떤 그 배터리의 용량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항공 운송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도착 국가의 규정에 저촉되는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국가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어떤 건강상의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세 번째, 식품, 의약품 중에서도 부패성 식품들, 부패된 식품이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거나 이런 것들은
배송에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이나 어떤 주름 개선 이런 기능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체적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도착 국가의 정부기관, 미국의 FDA, 일본의 후생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데에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수입 통관이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식물 부분인데요. 어쨌든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그 다음에 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도 어떤 발송되는 현지에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 기관의 허가가 없다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판매를 시작하실 때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배송을 잘 할 수 있을까, 문제없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운송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대한 이야기겠죠. 운송료가 얼마나 드는지를 파악해야 내가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판매 금액도 결정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물류사들을 이제 알아봅니다. 물류사들을 알아보고 물류사에서 요율표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요율표는 저 왼쪽 표와 같은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원클릭 글로벌 플랫폼 미국 기준으로 최종 해외 판매자까지 배송될 때까지의 요율을 간단히 예시로 가져와 본 것이고요. 이런 요율표들은 이렇게 중량 구간별로 요율을 상이하게 이제 나누어 놨습니다. 이 요율표를 이제 보시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품 포장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포장까지 완료한 박스 무게까지가 예를 들어서 0.8kg예요. 그러면 0.8kg는 0.5kg와 표에서 0.5kg와 11kg 사이에 존재하는 수치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더 높은 기준, 1kg의 기준으로서 22,800원의 요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나의 화물 무게가 2.3kg다 라고 한다면 2.5kg 기준의 요율을 적용해서 35,800원의 요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율을 확인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물류사에서는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물론 항공기에 어떤 물건을 적재할 때 그 상품의 실제 중량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이 얼마나 항공기의 공간을 차지하는가도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부피 중량 계산식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부피죠. 이제 나누기 6,000, 5,000을 나누는 물류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치와 실제 중량 중 더 큰 것으로 요율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중량은 1.3kg입니다. 박스 포장까지 끝난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 사이즈는 15cm, 25cm, 28cm입니다. 자, 계산하면 실제 중량은 1.3kg였죠. 부피 중량은 6,000으로 나눴을 때 대략 1.8kg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 중량이 1.3kg라고 하더라도 1.8kg인 36,600원 요율표에서 보시면 2kg 요율을 적용해야겠죠. 1.8kg의 요율인 36,600원으로 요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어떤 물건을 포장해서 보낼 때 중량도 중요하지만 내가 박스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과대 포장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옆에 사진 보시면 폴리백이나 봉투로 운송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셋업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입 통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내 물건을 해외로 내보낼 때 수출 통관을 진행하듯이 이제 해외에서도 해외 물건이 국내로 들어올 때 수입 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입 통관의 경우에는 수출과 다르게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세관 규정에 의거해서 어떤 상품이냐, 상품 가격이 얼마냐, 개인 사용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제 부과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라면 줄이는 게 좋겠죠. 미국과 일본의 수입 통관 규정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 사용 목적일 경우에 미화로 800불 이하일 경우에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물건이 아무리 해도 800불이 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이 미화 1,500불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어쨌든 받으시는 수화인은 동일해요. 그럼 나는 박스를 나눠볼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인보이스 밸류 상품가액 750불씩 두 박스로 물건을 나눠서 한 비행기에 태워서 보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동일 수화인에 이제 여러 박스가 들어오더라도 수화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들어온 박스, 들어온 물건들의 모든 상품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품목의 FDA 등록이나 서류는 필수이고요.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전자상거래 화물에 한해서 16,666엔 이하에서는 관세나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합산과세 적용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이제 관세나 소비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관세 부과되는 것은 가죽이나 니트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러분 중에 셔츠를 보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셔츠를 보내시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분명히 100% 면소재로 된 셔츠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계속해서 세금이 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을 저희가 이제 100% 면으로 상품의 재질을 표시해서 100% cotton shirts라고 상품명을 이제 지정해서 보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일본에서 그 이후에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도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나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아끼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을 진행하실 때 물류사와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세팅하시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관세를 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셀러분들의 가격 정책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관세를 이 물건 가격에 넣어서 판매를 하겠다, 제외하고 판매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 정책이 있으실 거고, 이거에 따라서 셀러가 납부할지 아니면 물건을 받으시는 구매자분이 납부할지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셀러가 납부하시기로 하셨을 때 물류사와 협의하셔서 물류사에서 먼저 현지 세관과 선 정산을 진행하고 사후 수출자와 정산하는 관세 납부 대행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부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고려사항 중 마지막을 떠올려 보시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잡아드렸었는데요. 이제 수입 통관이 완료되고 배송 전환이 됐습니다. LMD,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최종 구매자에게 가는 단계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화물이 분실되고 파손될 수 있고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수화인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수화인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인이 물건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과연 이런 추가 손실을 예방하여 어쨌든 여러분들의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지 배송업체랑 즉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물류사를 수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부터 해외까지
배송 트래킹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물류사 위주로 섭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마존 FBA와 FBM, 아마존 FBA 물류를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 챕터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챕터가 좀 길었기 때문에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 더 좀 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물건을 보내실 때 과연 주문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바로 해외 구매자에게 직접 발송을 하느냐, 아니면 해외 풀필먼트 창고에 물건을 재고를 보관하시다가 주문이 발생했을 때 국내 배송으로 해외 구매자들에게 신속하게 배송을 하느냐, 요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가지의 어떤 물류비,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였었죠. 항공으로 보낼 수 있고 해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공과 해상의 어떤 장점과 단점,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송 프로세스별로 5가지로 나눴었죠. 이 5가지의 운송 프로세스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담아봤고요. 입고의 경우에 중요했던 것은 한 택배 박스에 여러 해외 배송건을 합포장했을 경우에 입고 비용을 좀 절감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 강조 드렸고요. 수출 신고는 최대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수출 실적 인정이나 이런 것들 혜택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진행하실 때 셀러분들의 어떤 업무가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 목록 변환 신고, 다른 말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로 진행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운송 관련해서 운송이 금지나 제한되는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공운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도착국가의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공운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어떤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착국가의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도착국가의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건강상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항공운송 요율표를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율표를 보실 때 내 제품의 어떤 중량을 확인하실 때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 중 큰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럼 내가 항공 요율을 줄이려면 내가 포장한 박스의 부피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나의 화물이 실제로 중량은 얼마 안 나가지만 부피가 굉장히 큰 물건이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부피 중량을 산정하실 때 부피에서 6천을 나누는 물류사가 있을 수 있고요. 5천을 나누는 물류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비용에 좀 비교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수입 통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화물이죠. 개인 사용 목적일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 이하, 일본의 경우에는 16,666엔 이하로 상품별로 특이사항은 있으나 상품 과액별로 면세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합산과세를 피하시려면 다른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750불 먼저 보내시고 다음날 비행기로 750불 보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상품 가액이 너무나 커서 많이 나누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조금 힘드실 수 있겠죠. 그 다음 현지 배송입니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러 가지 CS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현지의 배송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류사와 협업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입점을 고려하시고 혹은 판매 진행 중이신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FBA와 FBM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연장이고요. 아마존 FBA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입니다. 즉 아마존이 지정한 해외 풀필먼트 창고에 상품을 대량으로 입고하셔서 주문 발생했을 때 아마존이 직접 배송 및 CS 다 책임지는 아마존 FBA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존 FBM은 풀필먼트 바이 머천트입니다. 그래서 주문 발생했을 때 한국의 출고지에서 해외 수화인에게 건별로 발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해외 풀필먼트와 FBM의 차이와 동일하지만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FBA 입고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FBA 입고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내 물건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세요. 내 물건은 어느 정도 해당 다른 셀러들보다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 아마존이 이벤트를 진행하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마존 프라임 세일, 사이버 먼데이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에서 아마존은 FBM 화물보다 FBA에 입고된 상품에 대한 노출도를 더 확대해서 그 위주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물류비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이익은 적더라도 최대한 빨리 많이 팔겠다라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존 FBA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고의 부담이 느껴지신다 하는 분들은 이제 FBM으로 진행하시기도 하고 병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FBA 물류 관련 용어인데요. IOR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마존은 이제 해외 풀필먼트 센터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수입자 명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합법적인 수입 신고나 세금 납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IOR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케인 넘버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록상의 수입자인 IOR 자격 취득 시 발생하게 되는 수입자 고유 번호고요. 이 번호가 이제 있어야지 수출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상품가액이 2,500불이 넘는 경우에 세금을 내가 진짜로 꼭 낼 거야 라는 납부하겠다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본드라는 것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ACP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셀러분들이 이제 해외 법인이 없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외에서 수입자는 누가 되어야 하냐? 해외에서의 수입자는 실제로 한국에서 화물을 수출하는 수출자가 해외에서 수입자의 역할을 대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내 이름으로, 내 수출자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수입을 진행하시되 미화 2,500불이 넘을 경우에 본드를 추가 구매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특이사항인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일본 현지에서 IOR을 대행하더라도 그걸 옆에서 수입신고 업무를 대행해주는 세무 대리인이 그 수입신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개런티를 해줄 수 있어야지 수입 통관이 진행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연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간단하게 저희 한지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클릭 글로벌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운송 프로세스, 입고, 수출 신고, 항공 운송, 수입 신고, 수화인 배송 모든 전 과정을 한진 원클릭 글로벌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세 대납 서비스라든지 실시간 트래킹,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미국이나 일본 현지 법인과의 소통을 통한 정확한 CS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국가별 평균 배송 기간은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플랫폼만의 조금 특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별도의 계약이 없이 이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셀러분들의 출고지에서 저희 해외 배송센터까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택배, 용달, 퀵 분리해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1회 카드 등록해서 운송건별 자동 결제로 편리한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법인이 이제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해외 법인을 통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 및 CS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서 전월에 이용을 많이 하셨을 경우 더 저렴해지는 슬라이딩 요금제까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디지털 플랫폼 사업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일단 7가지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물류 플랫폼, 한진 원클릭 택배와 원클릭 글로벌이 있고요. 친환경 박스를 제공하는 그린온 한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후타운이 있고요.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는 디지털 이지오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최근에 한국의 K-뷰티와 K-패션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K-뷰티 화물,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로 개척이나 물류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K-패션 숲의 경우에는 K-패션 의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로 개척 및 물류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셀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컨택 포인트나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뒀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